섹션 05 공업재료 일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자인 재료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디자인 재료 일반부터 시작해서 종이 재료, 디자인 표현 재료, 사진 재료까지 하고서 이제 5번째 공업재료 일반이에요. 자, 이 디자인 재료가 페이지 수가 엄청나게 많죠. 외워야 될 말들도 많고 용어들도 좀 어려운데 여기서 그래도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는 바로 공업재료 일반입니다. 출제 빈도 상에 해당돼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다른 것들보다도 특히 더 이 공업재료 일반에 관련돼서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종이에 관련된 부분하고 공업재료에 관련된 부분 두 가지 파트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짚어보는 파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핵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분류, 합판, 파티클 보드, 열경화성 수지, 플라스틱, 성형법, 비철금속 접착제. 와, 우리가 자주 못 들었던 용어들, 생활에서 그렇게 필요 없는 용어 같은 거. 자, 몰라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만한 그런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시험에는 이런 것들을 약간 고득점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로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형광펜 돼 있는 거, 이렇게 파란색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 되어 있는 거 위주로 해서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 짚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01번 목재에 대한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재료 중에서 그래도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목재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목재의 특성.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단백질, 녹말, 글루코겐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주택, 건축, 토목용, 구조재, 장식재료로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목재의 장점과 단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료들이 쭉 나오는데요. 재료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재료가 무엇인지, 그 각 재료마다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즘에는 새롭게 나오는 재료도 되게 많아요. 이런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뭔가 새로운 또 다른 재료들이 등장하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재는 가볍고 부드러워서 가공이 좀 쉬운 거. 그 대신 우리 수분이나 빛이나 이런 거에 되게 약하죠. 부식되기 쉬운 부분이 있고요. 공급이 쉽고 가격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고요. 열 전도율도 낮고 비전동체이기도 하죠. 산과 알칼리에 대해서 저항성이 크고 비중에 비해서 강도가 좀 큰 편이고요. 방한, 보온 이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단점으로는 내구성이 낮고 비틀림이나 쪼개짐 이런 것들도 발생하죠. 건조나 변형이 심하고 가연성으로 화재에 또 약하기도 하고요. 재질의 균일성을 맞추게 되어 천연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자, 목재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의 분류는 은하식물과 현하식물, 은하식물은 엽상, 선태, 양치식물 같은 걸 얘기하고요. 현하식물은 나자식물, 거시식물, 침엽수 같은 거. 피자식물은 속시식물에서 쌍떡잎식물, 화렵수, 외떡잎식물, 죽, 야자 종류. 꼭 생물 시간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우리가 목재 쓸 때 은하식물을 쓰느냐, 현하식물을 쓰느냐, 특히 침엽수 같은 걸 쓰는지, 화렵수를 쓰는지 이런 것도 구분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재 분류 보면은 침엽수와 화렵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침엽수는 송백과 식물이고 화렵수는 송백과 이외의 모든 식물을 화렵수라고 부릅니다. 자, 침엽수 뭐예요? 이렇게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 이파리 이렇게 쭉 뾰족뾰족한 것들. 화렵수는 이파리가 넓적한 거. 그런 화렵수라고 그러죠. 자, 각각 목재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쓰면 좋은지 이런 것도 좀 나눠지죠. 그래서 무조건 나무 튼튼하다고 해서 침엽수를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가공하기 편하다고 해서 화렵수를 쓰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맞춰서 우리가 소재를 고르는 것도 디자이너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자, 침엽수 연재로 가벼운 편이고 결이 곱고 단조로움 가공이 쉽다. 그래서 건축, 토목 재료를 되게 많이 쓰죠. 건축
건축 재료로. 우리나라의 절 같은 거, 사찰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다 침엽수로 만들어 쓰고 있죠. 춘제와 추제의 구분이 뚜렷하고요. 추제율이 70% 정도로 높고 수목이 곱게 자라서 대장제를 얻기가 쉽다. 그래서 간혹가다 뉴스 중에서 침엽수 중에 강원도는 어디 가면은 되게 큰 나무, 소나무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를 궁궐 복원할 때 그럴 때 쓴다.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조가 빨라 건축 및 토목용으로 정합하고요. 소나무, 화백, 은행나무 뭐 이런 애들 우리가 많이 봤던 뾰족뾰족한 나무들 그게 다 침엽수입니다. 화렵수는 언제 쓸까요? 재질이 경제가 많고요. 건조가 오래 걸리고 건조 시에 변형이 심합니다. 물이 좀 많은 이거는 약간 북부지방이고 얘는 좀 남쪽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분이 좀 적어서 금방 마르고 화렵수는 수분이 많으니까 그만큼 건조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취재율이 50% 정도 낮고 나이테의 패턴이 불규칙적이고 표현이 아름답다. 자, 이것도 보면 물기도 많고 따뜻한 곳에 자라다 보니까 나이테가 당연히 많이 생기고 나고 더 널쭉널쭉하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구 같은데 특히 많이 쓰고 장식용으로 쓰다. 건축에는 침엽수, 가구에는 화렵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작나무, 밤나무, 느릅나무, 대추나무 뭐 이런 나무들을 가지고서 활용을 합니다. 자, 3번 목재의 조직 및 성질. 목재의 조직 그럼 볼까요? 목재 조직은 뭐 뿌리, 줄기, 잎, 뭐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이거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뿌리의 영양분을 이용해서 땅에 하고 우리 꼭 생물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뭐 세포도 있고 수심, 목재의 가운데에 있는 부분으로 갈라지기 쉬운 부분을 뭐라 부른다? 수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 나무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쭉 약간 큼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수심이라는 겁니다. 심재는 수심 주위에 있으며 수분이 적어 진한 색과 견고하고 내구성이 커서 무거우며 일반적으로 질이 좋은 부분이 바로 심재 부분. 변재는 껍질 쪽의 연한색 부분을 말하고 무르고 연하여 수액과 탄성이 있어서 변형이 쉽게 일어납니다. 공예 같은 거 할 때 더 좋겠죠. 수피는 껍질을 얘기하고 이런 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목재 부분 요 4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특징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재의 상처, 흠은 뭐가 있을까요? 갈라짐이 있을 수 있고요. 옹이가 있을 수 있고, 옹이 같은 거는 이렇게, 뭐랄까,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거 보셨을 것 같아. 이런 현상들 간혹 가다가 보고 약간 저가의 가구, 원목 가구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런 옹이 같은 게 특히 더 잘 나타나요. 그래서 좀 고급 사양의 가구를 보면 이런 천연 원목이어도 옹이가 별로 많지 않은데 저가형일수록 약간 옹이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상품, 하품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현상들은 하품에 해당이 되겠죠. 자, 대패질이 좀 곤란하고 나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혹 같은 게 날 수도 있고요. 송진 구멍, 나이테 사이에 송진이 모여서 만든 거 이런 것도 있고 껍질박이, 썩정이 뭐 이런 것들도 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구점 같은데 원목 가구점 보면은 그 퀄리티 가격이 그냥 똑같은 나무인데 왜 얘는 비싸고 얘는 좀 저렴할까 보면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제품이 상의 제품인지 소재가 아니면 하의 제품인지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마감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품질이. 가격대도 그거만큼 달라지죠. 자, 동그라미 3번 목재의 성질. 자, 강도, 응력.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외력을 받았을 때 절단 또는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그것을 정하는 능력, 응력이라고 하죠. 우리 예전에 종이 할 때 이것도 같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자, 척도를 말하고 대체로 외력을 받으면 의의가 생기고 이것에 대응하는 내부 저항력, 즉 응력이 생긴다. 얘가 누가 밀면 바깥쪽으로 또 밀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 그걸 응력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었죠. 탄성, 소성. 탄성은 어떻게 해요? 외력을 받아 변형된 재료에서 외력을 제거했을 때 원형으로 복귀하는 성질, 탄성. 자, 내구성. 풍우, 부패, 충해에 얼마나 튼튼하게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런 것들. 비중, 목재의 비중은 약
1.54 정도 된다. 목재의 비중은 물리적 성질과 강도를 좌우하는 큰 요인이 된다. 이것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비중이 큰 것이 단단하고 색채도 진한 것이 많다. 비중이 큰 것이 훨씬 단단하다. 비중이 크면 단단하구나. 이런 거 연결해서 외우세요. 그래서 비중이 큰 목재나 경재는 비중이 0.8 이상인 목재로 흑단, 장미목, 떡갈나무 이런 것들이 비중이 큰 그런 목재다. 흑단나무로 만든 장식장, 장미목으로 만든 화장대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자, 함수율, 목재의 수분을 제거한 후 수분을 제거하기 전에 무게에 대한 백분율 표시. 그러니까 수분이 얼마나 많냐 적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수축, 목재를 건조시키면 수축이 일어난다. 당연하겠죠. 수축도 어떤 게 더 많이 수축이 될까요? 침엽수일까요? 화렵수일까요? 화렵수가 수분이 많으니까 당연히 수축 비용도 더 많이 일어나고요. 또 결에 따라서도 또 많이 달라집니다. 결 방향이나 결에 따라서도 수축비가 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문이결 방향, 고등결 방향, 방향비 방향에 대해서 1대 10대 20 정도로 이 수축하는 비율이 달라진다. 문이결, 고등결 이렇게 방향비 이런 순서대로 수축하는 비율이 점점 더 많이 수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목재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좋은 목재. 나무의 속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목재가 좋고 건조가 잘 돼야 되고요. 고유한 색과 광택이 있어야 되고 나이테가 원형에 가까워야 되고 재질이 균열해야 되고 고유의 향취가 나는 요즘에 향취는 많이 나는 나무, 편백나무 뭐 이런 것들 있죠. 옹이와 균열이 없는 것, 소리가 맑은 것 이런 것들이 좋은 목재다. 목재 벌목은 가을, 겨울철, 봄, 여름철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대부분 목재를 수입해서 갖고 오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목 분포도를 보면 북부 지방에는 침엽수대, 중부는 화렵수대, 남부 쪽은 상록 화렵수대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재 건조에는 자연 건조하는 방법, 인공 건조하는 방법, 수액 건조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자연광에서 건조하면 당연히 자연 건조법이고 기계로 건조하면 인공 건조법이고 발목한 다음에 그 장소에 두어서 자연스럽게 수액이 빠지게 하는 거 그게 수액 건조법. 이렇게 건조법 세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목재 제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나무를 잘라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해서 쓰게 되는데 이 목재 제품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합판. 우리 보통 베니어라는 말 많이 하죠. 베니어를 줄여서 합판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요. 두께가 5mm 이하 단판으로 얇게 켠 나무 널판지를 나무결이 서로 엇갈리게 여러 겹 덧붙여서 만든 널판지다. 나무결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엔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층층층층 얇은 층을 붙여놓은 거 그걸 합판이라고 부릅니다. 소나무나 전나무, 나왕 등으로 만들고 표면이 거칠어서 풀에 잘 붙기 때문에 천장, 벽, 가구 등에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집 천장이나 기본적인 집 구조, 내부 인테리어 할 때 특히 이 합판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해서 쓰는데 그 자세히 합판을 쪼개서 보면 이 거친 느낌을 보실 수 있고 엇갈려서 얘를 합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판이에요. 베니어를 5mm 이하의 것을 합쳐서 만든 거. 자, 합판의 특징은 얇고 건조가 쉽고 수축이나 변형이 잘 안 되고 엇갈려서 했기 때문에 특히나 더 한쪽 방향으로만 했으면 얘가 오늘 휨이나 이런 게 많을 텐데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붙여놓기 때문에 변형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넓은 판과 곡면으로 된 판을 만들 수가 있다. 갈라짐이 적고 강도가 좀 높다. 재료가 균일하고 값이 저렴하고 그래서 널리 사용된다는 거. 자, 동그라미 3번 합판의 종류 접차층의 접착 성능 및 구성 또는 가공 방법에 따라서 분류되는데 수종 두께, 플라이 수, 외관 등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보통합판, 특수합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뭐 1류합판, 2류합판, 3류합판 이렇게 구분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보통합판과 특수합판이 있구나. 뭐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쓰는 실내용, 콘크리트 형틀용 틀 잡을 때 쓰는 거, 가구, 선박 뭐 이런 데 쓰는 것들, 그리고 천정판, 가구 포장재 쓰는 일반적인 합판이 있고요. 특수합판에는 투플라이 합판, 뭐 2개 접착해서 쓰는 거, 사교 합판, 뭐 코어 합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각각 종류에 따라서 뭔가 특성을 더 집어넣어서 기능적인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 만든 합판들이죠. 뭐 또 다른 것들은 가공 합판에서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넣어서 강화를 시키는지 이런 합판들도 있습니다. 오버레이 합판, 뭐 합성수지나 이런 것들 합판, 그런 합판. 오버레이 합판은 다른 재료와 합판을 결합시키는 거. 그걸 오버레이 합판이라고 불러요. 경량 합판, 가볍게, 경량, 가볍게 쓰려고 만든 합판. 뭐 프린트 합판은 표면에 천연봉이나 무늬 여러 가지 모양을 인쇄한 합판. 이런 것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원목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원목이 아닌 거. 자, 그래서 그런 거는 프린트 합판이라고 부릅니다. 동그라미 4번 집성 목재, 접착제로 얇은 목재를 다수층으로 겹쳐서 결합한 목재를 얘기해요. 방축성, 방화성, 방부성이 좋고 큰 단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합시켜서 만든 걸 집성 목재라고 불러요. 대형 구조물, 교량, 보, 기둥, 실내 장식, 가구의 재료 등으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자, 섬유판은 목재를 비롯한 식물성 섬유상에 열, 경화성 수지 접착제를 첨가하거나 그 밖의 접착제를 이용해서 강화시킨 목재 패널을 섬유판이라고 부르죠. 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섬유판은 MDF. 이거 가구 살 때 보면 이 재료는 MDF로 만들었어요 라고 표기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원목으로 만들었어요. MDF로 만들고 필름은 어떤 도장을 했습니다. 이런 거 표기되어 있는데 그 MDF라는 명칭으로 쓰이는 게 우리나라 섬유판, 중밀도 섬유판입니다. 파티클 보드는 못 쓰는 목재나 나무 조각을 잘게 조각을 해서 접착제로 굳혀서 만든 건재. 그래서 조각조각 무슨 이렇게 사각, 동그라미 막 이런 것들 쫙 붙어가지고 이렇게 판지에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을까요? 그게 바로 파티클 보드입니다. 파티클 보드. 파티클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뭐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런 걸 파티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목재를 짜투리 목재나 이런 목재들 모아가지고 접착제로 굳힌 거, 그게 바로 파티클 보드예요. 그래서 칸막이, 가구, 전자제품 케이스 이런 데다가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자, 압축 목재는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밀도를 높이고 강도를 높인 목재, 기계 부품 등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코르크하고 파티클하고 조금 다르죠. 얘는 약간 판지 느낌이고 코르크는 어때요? 이렇게 덩어리 느낌이죠. 코르크 나무의 겉껍질과 속껍질 사이에 두껍고 탄력 있는 부분을 잘게 부숴서 접착제로 압축해서 만든 널판지. 우리가 와인 먹으면 위에 이렇게 코르크 막에 있잖아요. 걔는 덩어리로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종이 매장이나 이제 이런 재료 매장 가보면은 이 코르크를 가지고서 판지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요 코르크 판지입니다. 넓게 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서 인테리어용으로 쓰기도 하고, 다양한 재료, 그리고 얘 자체가 되게 보온성도 좋고 썩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를 쓰고요. 요즘에는 신발 깔창에도 이 코르크 널판지를 또 쓰기도 하죠. 플로어링, 일반적으로 마감 재료로 쓰는 플로어링 보드예요. 플로어가 바닥 뭐 이런 마루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거를 쓰는 거를 플로어링이라 한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 특히 요즘에 친환경 관련돼서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도 요즘에 최근에는 이 플라스틱에 관련된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에 관련된 특징을 잘 알아야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지속 가능 디자인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플라스틱의 특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석유화학의 발전에 의해서
자, 석유 만들고 나서 찌꺼기 가지고선 어떻게 만든 게 플라스틱이다. 저 중학교 때 영어책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영어책에 플라스틱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뭐 이런 역사 같은 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석유화학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소재가 바로 플라스틱이다.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되게 많죠, 플라스틱. 그 역사는 1909년도에 페놀 수지의 공업화로 시작해서 천연 수지와 비슷한 성질과 외관을 갖고 인공으로 합성한 재료를 뜻하는 합성 수지라고 부르게 된 페놀 수지에 출현 후 많은 종류의 플라스틱이 개발됐다. 그래서 딱딱한 플라스틱, 부드러운 플라스틱, 투명한 플라스틱, 불투명한 플라스틱, 아주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다양해졌죠. 이의 주 원료는 석탄과 석유, 유기재료예요. 유기재료. 그래서 플라스틱은 유기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유기화합물. 그래서 시험 중에 다음 중 유기화합물의 재료인 것은 뭐 아닌 것은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때 플라스틱은 유기재료구나. 석탄과 석유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 단점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플라스틱 장점 단점. 자, 플라스틱의 장점. 가공이 용이하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이죠. 다양한 형태. 여러분들 집에 있는 뭐 샴푸, 바디 클린저 이런 통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치약 같은 걸 보면 걔도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인데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고. 그러니까 가공이 용이하고 디자인도 되게 자유롭고 착색, 색깔도 아주 다양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재질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 질감을 넣기도 하고요. 나뭇결 느낌, 뭐 펄 모양, 대리석 느낌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하게 표현 느낌, 질감까지 표현할 수 있다. 내수성도 좋아요. 녹도 발생하지 않죠. 부식도 안 돼. 그래서 어때요? 썩지 않아요. 자, 전기 전열성도 우수하고 열 팽창 개수도 크다. 열 전도율이 낮다. 대부분 차가운 느낌이 없다. 다른 재료와 복합이 용이하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위에 부분만 뭐 메탈 같은 거를 같이 합친다든지 뭐 다양하게 뭐 도자기랑 합친다든지 다양한 재료와 복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 약폭성도 우수한 편이죠. 단점은 자외선에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케이스나 뭐 이런 것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핸드폰 케이스 색깔 변하죠. 자외선에 의해서 색깔이 변색된다는 거. 내열 온도가 좀 낮고 연소하기 쉽고 불에 약해요. 표면의 경도가 낮으며 상처도 나기 쉽습니다. 철에 비해 강도와 강성이 좀 부족한 편이고요. 반복 가중에 약한 편이에요. 이런 장점, 단점 구분해서 머릿속으로 그냥 떠올리시면 돼요.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는 플라스틱이 어떻지? 이렇게 다양한 플라스틱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강점, 장점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경화성 수지. 열경화성 수지. 자, 플라스틱 할 때 이 열경화성 수지라는 단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성형한 다음에 열을 다시 가하여도 불용의 상태가 되어 연화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재사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을 뭐라고 부른다? 열경화성 수지라고 부른다. 재활용 안 돼요. 재활용 안 됩니다. 이런 거 열경화성 수지 플라스틱이라는 거. 열경화성 수지의 특징, 열에 안정적이고 거의 전부가 반투명 또는 불투명이다. 압축, 적층 성형, 가공법에 의해서 때문에 좀 능률적이다. 우리 요즘에 3D 프린트 많이 하잖아요. 3D 프린팅 할 때도 가장 많이 쓰는 FDA 방식이 바로 이 적층 성형 방식이에요. 필라멘트 이렇게 쌓아가면서 만드는 거. 자, 그것도 열경화성 수지죠. 성형 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열 변형 온도가 150도 이상으로 좀 높다. 열이 좀 많이 필요해. 열 가소성 플라스틱보다 강도가 높다는 거. 열 경화성 수지의 종류 쫙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재활용 할 때 보면 이렇게 뭐 이런 거 보실 거예요. PVC, 뭐 LDPE, PP, PC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얘네들은 재활용 되는 애들이고 얘는 재활용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플라스틱 제품인데 뒤에 PF라고 써져 있다. 얘는 재활용 안 돼요.
일반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앞자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열 경화성 수지는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은 거라서 좀 외우기 어려우신데요. 열 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접했던 이름들이에요. 차라리 얘를 외우고 얘가 아닌 것은 열 경화성 수지구나. 이렇게 좀 구분해서 외우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많이 봤던 멜라민이나 에폭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바닥 공사할 때도 에폭시 많이 쓰는데, 아니면 여러분들 옷 같은 데도 이렇게 엠보싱 되는 느낌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에폭시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고, 볼록볼록한 느낌 그런 것들 쓸 때도 많이 쓰고요. 변형해서 뭔가 효과를 줄 때 접착제 도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바닥 어떤 쇼핑몰 가니까 바닥이 반딱반딱하게 해가지고 꼭 니스 칠해놓은 것 같은 느낌, 그것도 에폭시 수지로 해서 도료로 활용한 예죠. 자, 그래서 종류 한번 뭐 페놀 수지,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 에폭시 수지, 실리콘 수지, 폴리우레탄,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이런 애들이 열경화성 수지다. 자, 그러면 열가소성 수지 보도록 할게요. 열가소성 수지. 자, 열가소성 수지는 합성된 고분자 화합물이 모인 것으로 상온에서는 고체이고 가열하면 유용해서 흐르고 식으면 원래 고체로 돌아가는 그런 거예요. 열가소성 수지의 특징. 가소성이 크면 열 변형 가공성이 용이하고 자유로운 형태로 변형도 가능하고, 탄성, 신장률이 아주 좋은 편이고요. 비중이 작지만 강도도 좋고, 절연성이 크고 피막 형성성이 좋아서 각종 필름, 도막 재료 이런 걸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투명성을 갖고 있다. 우리 물병, 우리 500ml 생수 이런 거. 자, 투명성, 광택이 있다. 산, 알칼리, 화학약품에 안정적이다. 그래서 우리 세제 담을 때 세제통 같은 것도 요 열가소성 수지를 많이 활용하죠. 고체에 대한 친화력이 우수하고 접착성이 좋다. 전기 절연성도 뛰어나고요. 성형 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재사용 가능한 거 열가소성 수지. 열 변형 온도가 낮아 150도씨 전후에서 변형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이 재사용 때문에 이 생수병이나 이런 것들 따로 또 수거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 이런 트렌드, 이슈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 내는 분들이 이런 거 생각해서 문제 내겠구나 감안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열 가소성 수지 종류 볼까요? PVC, 염화 비닐 수지. PVC 많이 들어보셨죠? 어땠어요? 파이프, 레코드, 조인트, 용기 뭐 이런 것들 PVC 재질로 만듭니다. 아크릴 수지, PPMA. 아크릴 수지는 투명도가 좀 높은 거.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 같은 거 만들 때도 아크릴 수지 같은 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렌즈 같은 거, 유리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유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많이 활용합니다. PS, 폴리스틸렌, 컵 같은 거, 일회용 용기, PS, 폴리스틸렌이에요. 유리 식기류,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LDPE,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재활용할 때 유심히 보시면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포장용 필름, 만두 먹고 나서 만두 포장, 이게 LDPE 뭐 이런 거 많이 써져 있을 거예요. 농원용 필름, 라미네이트 필름, 식품 포장 재료 뭐 이런 거 할 때 LDPE. 폴리아미드, 공업용 식품 뭐 포장 재료 이런 것들 많이 쓰이고요. PP도 많이 들어보셨죠? 뭐 투명한 수지로 간성, 기계적 특성이 좀 우수하고, 내약품성, 산알칼리에 침해되지 않고 스팀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튼튼하게 공업제품, 가전제품 뭐 이런 데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폴리카보네이트, PC라고 불러요. 자, 이거 어디에? 자동차 범퍼. 메탈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플라스틱이에요. 자동차 범퍼 같은 거, 카메라 바디 이런 애들 폴리카보네이트, PC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성형법 볼게요. 성형법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사출 성형, 압출 성형, 블로우 성형, 압축 성형, 주입 성형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출 성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을 고압으로 충전해서 이렇게 틀에다가 쫙 집어넣어서 성형품을 만들어내는 거. 다 만들어서 그 틀 뽀개면 딱 드러내면 완성된 통이 띵 나오는 거. 사출 성형. 압출 성형은 플라스틱 가열한 실린더 안에다 녹여가지고 스크류로 해서 쭉 주입해서 단면이 같은 장착 부재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로드, 튜브바 이런 거 만들 때.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많이 보는 건 사출 성형 제품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블로우 성형은 우리 유리 만드는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유리 만들 때 이렇게 가운데다가 바람 집어넣어서 형태 만들어내죠. 그런 것처럼 틀에다가 플라스틱 소재를 넣고 그다음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빡 틀에 맞게끔 만드는 형태. 압축 성형은 가열한 금형에 원료를 주입해서 금형을 닫고 가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쫙 만드는 그런 형태. 자, 주입 성형은 주조법. 옛날에 그 우리 가마솥 만들 때 쓰는 그 방법. 주조법이죠. 자, 03번 금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특징. 금속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전도체로 쓰이는 얘의 장점과 단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장점. 얘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해요. 찌릿찌릿 잘 통해요. 경도가 크고 내마멸성이 풍부하다. 전성과 연성이 좋고요. 외력의 저항이나 내구력도 크고 튼튼하죠. 이온화했을 때 양이온이 나고 불에 타지 않고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단점은 색채가 잘 표현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도료를 쓰긴 하는데 그 쓰는 게 일반적인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까다롭죠. 비중이 크고 녹이 슬기 쉽고 비용이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많이 듭니다. 금속의 종류에는 철과 비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자석이 붙냐 자석이 붙지 않냐, 철과 비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철은 뭐 이렇게 철과 강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선철, 순철, 주철, 강은 영강, 경강, 탄소강 이런 애들. 비철은 자석이 붙지 않아요. 구리와 합금,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이런 애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과 귀금속 이렇게 또 구분하고 있죠. 금속의 종류별 특성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금속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철이 등장했어요. 철. 자, 철은 탄소함이 가장 중요하다. 탄소 위에 규소, 망간, 인, 유황 뭐 이런 애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철은 종류들 뭐 선철, 순철, 주철, 영강, 그래서 철과 강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철강. 그래서 합쳐서 철강이라 부른다. 철들과 강들이 합쳐서 철강이라 부른다.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비철 금속에는 구리,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과 합금한 것들. 그래서 구리 같은 거는 전기, 열, 전도체가 아주 많이 쓰죠. 그래서 가전 중에서는 여러분들 기계, 전열기구나 아니면 가전 제품들에 들어가는 다양한 전선들 안에 구리가 많이 활용이 되죠. 황동, 구리의 아연 40% 이하로 합금한 거를 뭐라 부른다? 황동이라 부른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거. 그래서 공예품, 청동으로 만든 조각품들 되게 많이 보이죠. 청록색으로 된 철로 된 것 같은 조각품들 보시면 저거 청동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과 합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합금한 거 언제 써요? 항공기, 자동차, 기차에 쓰입니다. 마그네슘과 합금하면은 어때요? 좀 더 가벼워요. 비행기 같은 거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좀 가볍게 써야 되니까 항공기 이런 데에 많이 쓰이고요. 티타늄과 합금하면은 고온 저항성이 되게 크다. 이런 거. 제트기가 이런 거. 열이 빡 나와도 티타늄 합금으로 버텨내. 열에 강한 그런 소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주석, 니켈, 게르마늄, 규소 뭐 이런 것들 있다. 우리 과학 시간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귀금속 좋아하시나요? 금, 은, 백금,
팔라듐, 로튬, 루테늄, 오수륨, 이리튬. 아유, 이름도 어려워요. 자, 이런 것들 귀금속이다. 이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간혹 문제가 좀 출제돼요. 열 전도율이 큰 순서는 은, 구리, 알루미늄, 금 순서다. 은, 구리, 알루미늄, 금 순서로 열 전도율이 크다. 이거. 은이 제일 열 전도율이 높고, 그다음 구리, 알루미늄, 금 순서. 간혹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도 그냥 같이 봐주세요. 자, 동그라미 4번. 금속의 열처리. 열처리 풀림, 담금질, 뜨임, 표면 경화법. 요게 그래도 작년에 문제 출제됐었어요. 금속의 열처리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풀림 같은 경우 서서히 열 빡 올린 다음에 서서히 냉각시키는 방법. 가열에 의해서 금속을 정상적인 성질로 회복시키는 열처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강호성을 좋게 하기 위한 열처리 방법이고요. 담금질. 금속을 높은 온도까지 가열하여 물이나 기름의 용액 속에 급냉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끓였다가 또 급냉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점점 단단한 성질이 된다.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전에 막 호미 만들고 도끼 같은 거 만들 때 대장간에서 꽁닥꽁닥 열 뜨겁게 해가지고 막 한 다음에 차가운 물에 치면 연기 나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걸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뜨임은 200도에서 600도씨로 가열한 다음에 대기 중에 서서히 냉각시키는 방법. 담금질에 의해 변화된 금속을 뜨임하면 담금질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다시 철 성분, 원래 성질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자, 표면 경화법. 표면이 마찰에 잘 견디도록 굳게 하고 탄소 함유량을 부분적으로 열 처리하여 충격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표면 경화법이다. 금속 가공 방법. 주조, 단조, 당금, 아변, 압출, 드로잉, 판금, 전조, 엠보싱 가공, 이런 것들이 있다. 주조, 우리 어떤 틀에다가 넣고서 형태 만드는 걸 그 주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형에는 모래형과 금형이 있다. 금형이라는 거 디자인 좀 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어떤 틀을 만드는 거. 단조는 적당한 온도로 금속을 가열한 후에 두들겨서 하는 거. 그거는 단조. 단단하게 두들겨 단조. 담금은 사람이 금속을 망치로 두드려 가면서 하는 작업을 단금. 아변은 상온에서 회전하는 두 롤러 사이의 재료를 통과해서 이렇게 롤러 이렇게 있으면 판을 쫙 움직이면서 만드는 것. 압연이라고 합니다. 자, 압출은 원료를 압출기에 공급하고 금형에서 밀어내어 일정한 모양의 단면을 가진 연속재로 변환하는 성형법. 꼭 우리 플라스틱 하듯이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게 압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금 같은 거, 금속판을 소재로 해서 구부린다든가 접합시킨다든지, 때로는 구멍을 뚫어서 절단하기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물품을 만드는 금속 공작을 말하는 거, 판을 요철로 무늬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을 판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많이 들어볼까요? 판금한다. 자동차 찌그러졌을 때 피는 것도 판금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기도 해요. 금속의 표면 처리. 도금, 금도금, 은도금, 탄도금. 그러니까 겉에 뭔가 얇게 금속을 정착시키는 거. 그걸 다 도금이라고 그러죠. 도금. 겉에 코팅하듯이. 금도금, 은도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목걸이 비싸니까 그냥 일반 금속에 겉에만 금을 딱 둘러싸주는 거. 금도금. 도장은 금속의 표면에 도료를 도포하는 것을 도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음 파트가 도장 재료거든요. 그 도장 재료가 우리가 도장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에서 이렇게 도장 찍는 그 도장이 아니에요. 그 도장이 아니라 이 도장은 금속의 표면에 도료를 도포하는 거. 그거를 도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표면이든 도료로 도포하는 거를 도장이라고 해요. 네, 지금 금속을 배우고 있으니까 금속 도장이 들어가겠죠. 자, 금속의 도장은 핫 스프레이 도장이 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일반적으로 도장법으로 건조 시간이 좀 길고 광택이 좀 좋은 편이에요.
흐름, 풀링, 메마름이 좀 적은 편이고, 라이닝, 연마, 부드럽게 이렇게 처리하는 거, 광내는 그런 처리, 뭐 이런 것들, 그걸 연마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점토, 석고, 석재. 자, 점토는 우리 찰흙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석질로서 규산이나 알루미늄을 함유한 화성암, 화강암, 석영, 조면암 등을 얘기하는 걸 이제 그거 가지고서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점토의 특징 보면 습하고 가수성이 좋다. 약간 좀 우리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수분이 좀 있고 가수성이 좋고 변형도 쉽고 건조 상태에서 강도가 좀 커지는 편이고요. 성형 능력과 건조하면 좀 수축되는 거서 이거 여러분들 도자기로 컵 같은 거 만들잖아요. 도자기로 이렇게 컵 같은 거 만들 때 도자기를 배워보면 이렇게 컵을 디자인해서 내가 머그컵을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10cm짜리 머그컵을 만들겠어요. 라고 해서 10cm짜리를 만들면 얘가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 소주잔 같은 애가 등장해요. 구우고 나면. 그래서 얘가 마르면 축소되고 구우면 또 축소되고 초벌, 재벌 하면 얘가 점점 축소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10cm짜리 머그컵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5cm짜리 소주잔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점토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그거에 맞춰서 척도 계산하듯이 계산해서 이 점토 제작을 해줘야겠죠. 미세한 입자가 많고 부식산이 많이 함유할수록 성형 능력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자, 점토 제품의 분류, 점토의 분류, 점토 제품의 분류가 있는데요. 점토에 분류하면 가수성 점토, 내화 점토, 벽돌 점토, 석기 점토, 고령토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 많이 봤던 찰흙 같은 재질이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소성을 좀 높인 그런 점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차 점토, 고령토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활용한 내화 점토, 그리고 벽돌에 사용되는 점토, 석기 점토 가소성이 크고 색상이 뭐 황색이나 회색을 띠고 있는 석기 점토 같은 것도 쓸 수 있고요. 고령토도 많이 들어보셔서 접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고령토 특히 많이 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품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토 제품은 또 뭐가 있을까? 점토로 만든 제품, 도기, 석기, 자기, 도자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 도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토기는 항아리 같은 거, 항아리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기는 소성온도 900도씨 유약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숨쉬는 항아리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다공질로 흡수성이 높은 편이다. 자, 그래서 테라코타 같은 거, 화분에서도 토기로 만든 화분, 뭐 요즘에는 독일 토기, 뭐 이집트 토기, 이스라엘 토기 뭐 이런 것도 많이 팔던데, 그럼 테라코타 미술할 때 되게 많이 쓰는 그 재료기도 하죠. 토기. 도기는 1000도에서 1100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를 어때 쓰냐? 그릇, 타일, 위생 도기, 여러분들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 변기 이런 것들 도기라고 합니다. 도기. 석기, 점토를 재료로 해서 빚어낸 다음에 도자기로 자기와 도기의 중간쯤, 자기와 도기의 중간쯤 되는 걸 석기, 돌이 아니에요. 중간쯤 되는 그런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장 타일, 기와 뭐 이런 거 만들 때 써요. 그다음에 자기, 더 온도가 올라갔어요. 1300도. 자기는 투광성이 있고 매우 단단하며 경도와 강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손끝을 두들면 가벼운 처음이 난다. 그래서 자기로 만든 그릇 보면 홈쇼핑 같은 거 보면은 그릇과 그릇 이렇게 막 쇼핑 호스트가 쨍 막 서로 막 부딪히면서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쨍 소리가 정말 맑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햇빛 빛 같은 거 비쳤을 때 막 투명하다. 막 이런 투광성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건축용이나 장신용에서도 많이 쓰고, 우리 고려청자 자기 뭐 이런 거 자기입니다. 자기. 점토의 제조 공정 순서 나왔어요. 순서 시험에서 아주 좋아하죠. 원토 처리하고
원료 배합하고 그다음에 반죽 주물럭주물럭 한 다음에 모양 만들고 모양 만든 거 건조시키고 소성 구워주고 식히고 냉각 그다음에 잘 구워졌나 검사하기 이렇게 순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굳이 단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얘가 먼저 흙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모래도 넣기도 하고 산화철을 넣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특성을 넣어주고 반죽하고 성형하고 건조시키고 구워내고 소성이라는 건 구워내는 거예요. 냉각시키고 검사한다. 이렇게 제조 공정 외워두세요. 자, 점토 제품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토. 자, 벽돌도 만들 수 있고요. 타일도 만들고 테라코타, 뉴 세라믹. 앞에서 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벽돌도 점토로 만든 거고 타일도 점토로 만들었고 테라코타, 점토를 구웠다라는 뜻이에요. 테라코타가. 그래서 테라코타가 무슨 뜻인지 뭐 이런 것도 어쩌다 한 번씩 나왔던 것 같아요. 미술 용어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뉴 세라믹 예전에 도자기 근데 이제 현대적으로 현대 아트적인 크라프트로 뉴 세라믹이라는 용어도 활용돼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선 요즘에는 인공뼈, 인공관절 같은 거 만들 때 뉴 세라믹 재질로 만들고 이 뉴 세라믹을 3D 프린팅으로 해서 의료 제품으로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고는 석고의 특성 보면은 황산칼슘의 이수화물로 이루어진 석회물 광질 얘기하는데요. 뭐 소석고, 경석고 이런 것들이 있다.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석재, 도리의 돌. 자, 돌도 뭐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겠죠. 뭐 화성암, 수성암, 변성암. 이거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화성암. 마그마가 응고해서 만들어진 거 화성암. 수성암.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수성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바닷가 쪽에 하죠.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변성암. 이런 애들이 수성암과 화성암이 땅속 깊숙이 압력 받아가지고 화학적으로 뭐가 변질되네. 그거를 변성암. 변질됐어. 변성암. 화성암. 불화자. 어때요? 마그마가 했던 화성암, 수성암 물가의 퇴적층으로 만들어진 수성암.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섬유와 유리 5번 섬유와 유리. 자, 섬유도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옷 입고 다니니까 그 옷이 바로 섬유죠. 그것도 우리가 디자인 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패션 디자인에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포장 재료로도 쓸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섬유는 천연 섬유냐 인조 섬유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천연 섬유냐 인조 섬유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천연 섬유 하면 우리 뭐가 있을까요? 면 100% 유기농 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면이나 모직, 양털 같은 거, 실크 같은 거, 견이죠. 견. 자, 이런 것들이 천연 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인조 섬유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레이온 쭉쭉쭉쭉 속옷에서도 많이 쓰고요. 여성 브라우스 같은 것도 많이 쓰고 뭐 나일론 이런 것도 폴리에스테르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 많이 입는 옷에 쓰이는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우리 운동할 때 입는 옷에 이렇게 탄성 높이는 그런 재료로 많이 쓰이죠. 폴리아크릴, 뭐 탄소 섬유 이런 것들도 있고요.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탄소만 남겨서 섬유를 만드는 건데 항공기 부품, 뭐 고온 단열재, 골프채, 낚싯대 이런 데 쓰입니다. 그래서 섬유라고 해서 꼭 패션 쪽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이나 부속품으로 또 쓰이는 게 섬유이기도 해요. 자, 3번 직물에 대한 부분 경사와 위사 두 시를 교차해서 직물을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서 평직이냐 능직이냐 주자직이냐를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평직은 그냥 하나하나 엇갈려서 만드는 거, 능직은 두 칸 띄고 엇갈리고 두 칸 띄고 엇갈리고 이런 방식이 능직, 주자직은 다섯 올 띄고 하나, 다섯 올 띄고 하나 이런 거는 주자직.
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 유리는 뭐 패키지나 보관용품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 있죠. 자, 투명하고 내구성이 있고 광선에 굴절시키는 그런 특성들도 있습니다. 강철과 함께 주요한 재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유리공예로 활용되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다양한 현대 기술이 합쳐져서 뭐 방탄유리 같은 것도 만들고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성 있는 유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리의 특성 보면 규사, 탄산나트륨, 탄산칼슘으로 만든다. 이것들을 만들고 보통 유리의 비중은 2.5에서 2.6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리 제품 종류 보면은 소다 석회 유리, 칼륨 석회 유리 뭐 이런 것들인데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강화 유리? 좀 이왕이면은 트렌드한 강화 유리 같은 거. 고열에 의해서 특수 열처리해서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킨 그런 유리죠. 그래서 강도가 유리의 3배에서 5배 정도 더 강도가 강하다는 거. 유리의 가장 큰 단점이 파손이 쉽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강화 유리입니다. 자, 유리의 제조 과정 이런 순서 시험에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된다 했어요. 원료 조합하고 용용이 뭘까요? 유리 원료가 가열되어 절질한 액상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복잡한 물리 화학적 변화를 얘기하는 게 용용이다. 녹용점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용용제는 질산 나트륨하고 형성이 있다. 자, 요거 용용 아마 TV에서 많이 유리 공예 같은 거 할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명칭이 용용이다. 용용. 청정, 성형, 선행, 인쇄 및 소부, 검사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다. 유리 표면의 처리도 되게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요즘에 특히나 더 이 책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유리 표면 처리 방법들도 있고 유리 가공 처리 방법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우리 집 유리에 써 있는 유리에 표시되어 있는 것도 보면 여기에 어떤 가공이 들어갔는지 표면 처리되는지 유리에 보면 조그맣게 샤시 같은 데 보면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상식적으로 이런 유리 처리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유리가 아니라 이렇게 기능성 유리가 활용되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연마, 광택, 접착제. 연마하는 거. 표면을 다듬고 광택을 주고 하는 게 연마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글라인드 연마는 이렇게 그르르르 해서 이렇게 사포 같은 거를 기계로 이렇게 쫙 하는 거, 그런 걸 그라인드 연마라고 보고, 버프 연마. 헝겊 등의 재료로 원주나 측면에 분말 연마제를 부착시켜서 회전시켜가지고 매끄럽게 만드는 거. 전해 연마,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연마하는 방법, 약품을 이용해서 초산 같은 거 강하게 해가지고 연마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택은 이렇게 뭐 번쩍번쩍 이런 효과를 주는 건데 유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뭐 우리나라 전통 칠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약은 도자기 같은 거 더 씌울 때 우리 유약 바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액체 같은 데다 놓고서 도자기 만들어지가 휙 돌려가지고 막 하나 물감이 샥 도포되는 느낌으로 만드는데 그 나중에 구우면은 반짝반짝 피막이 만들어지는 거 유약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잿물로 많이 만들죠. 자, 칠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 칠보공예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금속 등의 재료에 유기질을 녹여가지고 만든 그래서 아름다운 색상 표현 이런 것들 요즘에 다시 우리나라 전통적인 공예품 이런 거 할 때 칠보, 옷질 뭐 이런 것들 다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잘 봐주시고 접착제 접착제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악교 많이 들어보실까요? 악교 악교, 소, 말, 돼지 등의 가죽이나 근육 또는 뼈, 그 밖에 물고기 껍질 등으로 만든 동물성 접착제, 악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화학 접착제들도 막 나오고 있죠. 엷은 색으로 투명성과 탄성이 큰 편이고요. 주로 나무나 가구의 맞춤 접착제로 쓰이고 있어요. 자, 어교, 물고기 불에로 만든 접착제, 알부민, 가축의 혈액으로 만든 그런 접착제, 카세인,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카세인 우유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유 단백질로 만든 접착제.
자, 식물성 접착제는 녹말풀 전분으로 만든 거. 우리 옛날에는 집에 벽지 바를 때 녹말풀로다가 발랐죠. 응? 전분으로 만든 접착제. 콩풀, 콩으로 만든 접착제. 콩으로 만든 접착제 내수성도 좋고 접착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잘 안 쓰죠. 옷풀, 온나무의 수피에서 나오는 액과 밀가루 혼합해서 사용한다. 도자기, 목재에서 옛날에 옷칠로 되어 있는 가구들, 어르신들 까만색 무슨 장식장 가구들 옛날에 많이 보셨죠? 그럼 옷칠이다. 숟가락도 요즘에 옷칠 숟가락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아라비아 곰으로 되어 있는 접착제 볼 수 있습니다. 합성수지 접착제 새롭게 만들어낸 접착제, 페놀 수지 접착제, 요소 수지 접착제, 실리콘 수지 접착제, 비닐 수지 접착제. 이거 아까 우리가 합성 수지에 관련돼서 배울 때 플라스틱 할 때 그때 요 나왔던 리스트들이 여기 다 뒤에 접착제라는 이름만 붙여서 등장하고 있어요. 똑같은 요소로 만든 재료로 만든 접착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문제에서 우리 3번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4번도 한번 풀어보고, 또 뭐가 있나요? 뒤로 넘어가서, 또 뒤로 넘어가면, 우리 7번, 9번, 이렇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재료의 특성이 아닌 것은 플라스틱. 중요하다죠. 플라스틱. 자, 플라스틱의 특징이 아닌 것은 열 전도율이 낮다. 그런 것 같아요. 가공 표면의 강도가 크고 불합성 재료다. 표면의 강도가 큰가요? 플라스틱 발로 밟으면 뽀개졌던 것 같은데. 가공이 용이하고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다. 오, 맞아.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다. 전기 안 통해요. 그러면 정답은 요거 2번. 자, 얘는 강도가 안 좋아요. 플라스틱은. 근데 요즘에는 합성된 또 플라스틱 나와서 강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특성은 아닙니다. 자, 4번 문제. 열경화성 수지에 대한 문제. 이 열경화성도 뭐라고요?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틀린 거를 찾아보래요. 성형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어땠어요? 열경화 재사용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응?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재사용 안 된다. 압축, 그럼 1번이 그냥 바로 정답이 돼버렸네. 압축, 적증, 성형 등의 가공법에 의하여 비능률적이다. 거의 대부분 반투명, 불투명이다. 열에 안정적이다. 열경화성 수지. 자, 7번 넘어가 볼게요. 귀금속을 도금할 때 너무 많은 전류가 흘러서 거친 도금이 된 것을 갈색, 무광택, 백색, 흑색 석출물로 나타내는 도금 결합의 명칭은 자, 도금에 대해서 뭐 금도금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요 부분은 잘 짚고 안 넘어갔던 것 같아요. 7번에 1번 탄도금이다. 이거는 거칠게 도금하는 방법. 전류를 많이 넣어서 거칠게 도금하는 방식을 뭐라 부르냐? 탄도금, 버닝이죠. 버닝. 버닝이 뭐예요? 뭐가 태운다는 거죠. 태운 거. 많이 불을 넣어서 한 거. 탄도금. 자, 9번. 규사, 탄산나트륨, 탄산칼슘.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이 재료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자, 이 재료를 가지고서 만든 거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세요? 유리였죠. 유리, 규사, 탄산나트륨, 탄산칼슘으로 만든 거 유리 재료다. 이렇게 외워서 딱 찍으시면 되겠습니다.